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담호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이렇게 수년을 해서 오랜만에 뵀는데요. 오늘 동상담흥은 좀 어두운 내용이에요. 오늘 북한의 숙청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요.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로당, 연한파 온갖 종류의 세력들 그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다 피해 숙청을 당했는데도 지금 북한이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주세요. 예, 그럼 박사님. 네, 숙청이라고 하면 굉장히 음침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 드는데 그 숙청을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치적 반대자를 추방하여 조직의 순화를 도모하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어쨌든 간에 방법을 보면 출당, 제명, 암살, 처형, 체포, 구금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고요. 북한에는 숙청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의 혁명화라는 게 있습니다. 혁명화는 현직에서 쫓겨난 뒤 일정한 기간 육체 노동을 통해서 단련, 그러니까 사상개조를 거친 뒤에 일선에 복귀하는 그런 것이 혁명화고요. 숙청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숙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선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중앙정계에 복귀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숙청은 편의상 개별 숙청과 집단적 숙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굳이 개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생전에 복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숙청을 당하게 되면 종교적 개념의 파문에 해당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낙인되고 각종 서적이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이를테면 책이나 영화 등에서 이름이 지워지거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사후 복권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복권된다 하더라도 이미 죽고 난 뒤니까 큰 의미는 없죠. 다만 이제 그 사후 복권되는 경우를 보면 정치인보다는 문학의 인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설적인 무용수였던 최승희 같은 경우, 또 문학가였던 한설야, 이런 사람들이 사후 복권을 했던 사례에 속하겠습니다. 그럼 강복 직후부터 오늘의 일까지 시대별로 피로를 녹진 숙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직후 정치적 숙청의 첫 제물이 된 사람은 38선 이북지역 공산주의자 가운데 가장 거물이었던 현준혁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준혁은 45년 9월 백주에 평양시내 한복판에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피수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죠. 현준혁의 암살범과 배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고 당시 적의대를 관할하던 공산계의 장시우가 배후 인물로 거론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요, 고당 조만식 선생과 조만식 선생이 이끌던 조선민주당계 인물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소련 군정당국이 조만식 선생에게 신탁통치 찬성 내지 협조를 요구했고 조만식 선생이 거부했기 때문에 45년 말 고려 털에 연금이 되고 6.25 때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국군과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북진하자 북한 당국자들이 서둘러서 조만식 선생을 학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본격적인 숙청은 6.25 동란 과정과 그 직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6.25 동란 과정의 최초 희생자는 연한파의 무정입니다. 항일투쟁 당시 조선우영군 사령관을 지냈던 무정, 6.25 때는 인민군 2군단장으로 참전을 했었죠. 그러나 동란 개시 후 처음 열린 50년 12월 제3차 전원회의에 의해서 군벌주의자, 도피주의자, 살인자라는 비판을 받고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무정이 비판받게 된 직접적이고 주된 이유는 인민군이 패주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으로부터 평양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죠. 그러나 사실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퇴 과정에서 군율에 끝나게 병사들을 사살했다,
또 평양 사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6.25 동란 과정의 두 번째 희생양은 노동당 창당의 산파역이고 북한에서 당박사라고 불렸던 소련파 대부 허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허가이는 51년 11월 제4차 전원에 이어서 조직사업에서 책벌주의와 간문주의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고 가장 노른자인 조직부장에서 내각 농업 담당 부수장으로 자천이 돼요. 그리고 이후 김일성하고 정책적으로 여러 번 시시각각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은 53년 7월 갑자기 북한 매체에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납니다. 그렇지만 허가이가 자살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인물들은 거의 없었죠. 동란 직후에는 남로당계 인사들이 철퇴를 맞고 중앙정계에서 무더기로 사라지는 대규모 숙청 작업이 시작됩니다. 52년 12월 열린 제5차 전원에 이어서 김일성이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을 염두에 두고 당내 종파주의 잔재 또 자유주의 경향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회의 직후 열린 박헌영과 그 수하의 중앙당 비서 이승엽, 문화선전상 부상 조일명, 조소문화협회 부위원장 임화, 중앙당 연락부장 배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원 재판에 회부되어서 중형을 선고받고 권력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박헌영의 경우는 2년 5개월 뒤인 55년 12월 재판에서 사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남로당의 박헌영과 남로당계 인물들이 저질렀다는 제목을 보면 미제 간첩행위, 남한내 민주세력 파괴행위, 또 정권 전복 음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사법적 재판이라기보다는 혁명 동지에 대한 정치적 재판의 성격이 다분하다라는 것이 일반의 평가입니다. 1930년대 후반에 모스크바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50년대에는 동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50년대 중반에는 김일성 반세기 집권사에서 최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8월 종파 사건이 벌어집니다. 56년 8월 발생한 이 사건은 스탈린 사망과 후르쇼프 등장 그리고 후르쇼프의 스탈린 비판으로부터 발단되는데요. 그동안 김일성의 독단과 독주에 소외감을 느껴오던 부수상 최창익을 비롯한 연안파와 또 다른 부수상 박창욱 등 소련파 일부가 연대해서 김일성의 헤게모니에 도전했다가 실패로 끝난 사건이 바로 8월 종파 사건입니다. 김일성은 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을 위해서 약 한 50일간의 장기 외유, 그러니까 소련 동유럽 순방에 나서는데요. 이때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연안파와 소련파가 연대해서 김일성에게 도전하는 그런 사건을 꾸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계획 단계에서 기밀이 누설돼서 김일성 일파의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50년 8월 전원에 의해서 김일성파에 의해서 이제 일거에 체포가 됐죠. 이 사건 직후 최창익과 박창욱 또 김두봉, 박이완 등 반대파로 분류됐던 인물들이 모조리 현직에서 철직됩니다. 그런데 8월 종파 사건은 김일성 권력투쟁사에서 최대 위기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의 1인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로 노동당 내에 소위 당내 민주주의가 영원히 실종되어 버립니다. 60년대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갑산파의 숙청이고 또 하나는 군부파 제거입니다. 60년대 김일성 개인숭배 운동과 이 운동 물줄기에 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마주치면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갑산파 숙청입니다. 갑산파는 일제시기 함경도 갑산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일군의 인물들, 이들을 갑산파라고 하는데요. 8월 종파 사건 때는 김일성하고 한 배를 탔던 정치적 동지들이죠. 67년 5월 당중앙위 4기 15차 전원에 의해서 조직 담당 비서였던 박금철, 정치위원 겸 대남 비서 이효순, 사상 담당 비서 김도만, 국제부장 박용국 등 고위인물들이 무더기로 비판받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당의 조직, 사상, 선전, 교육, 대남 분야를 장악하고 있던 인물들이었고 또 우연찮게도 거의가 인텔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서 인텔리,
그러니까 지식분자들이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고요. 또 불순서적, 북한의 당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온한 서적들이 불태워지는 북한판 갱유군서 또는 분서갱유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볼 때 북한 사회가 지금과 같이 저토록 침체와 몰락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게 된 단서를 제공한 것이 바로 갑산파 숙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부파 숙청인데요. 그 갑산파 숙청에 이어서 김일성 개인 숭배의 큰 물줄기에 적응하지 못한 군부 일부 인사들이 동료하거나 일탈해서 숙청되는 사건이 바로 군부파 숙청 사건입니다. 68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까지 조선인민군당 제4기 4차 학대전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 김창봉, 총정치국장 겸 대남비서 허봉학 등이 군벌주의, 관료주의를 범했다는 누명을 쓰고 숙청됩니다. 갑산파가 숙청되고 군부파가 제거되면서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의 존재는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 내각 수상 등의 특정한 직책의 범위를 넘어서서 당과 국가 사회 전반을 지도하는 위대한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의 연간에 전혀 다른 성격을 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령 체제로 들어서게 되고 이런 토대는 나중에 김정일로의 세습승계, 나아가서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 조건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70년대와 80년대로 넘어오면은 그 이전과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숙청 사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풍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율사상 체계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정치 시스템이 구축되고 김정일로의 세습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추세에 반발하던 몇몇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숙청되는 사건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70년대 중반 김정일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가 일격을 당한 빨치산 출신 부주석 김동규, 또 비슷한 시기 교통사고 사망으로 발표된 외무상 남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5 동란을 종결짓는 정전 담판 때 북측 수석 대표로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 남일인데요. 남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가 됐지만 사실 교통사고가 아니죠. 북한에서는 이제 정치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가 교통사고고 다른 하나가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거나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면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80년대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막강한 건부, 국가안전보위부죠. 지금 국가보위성인데 여기 수장들이 잇따라 이제 낙마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병하, 그리고 이진수, 또 국가보위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영룡 등의 종말이 눈에 띄죠. 김병하는 건총 자살했고요. 이진수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사고죠. 또 김영룡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의 수장들은 하나같이 제 수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은 푸른제 사건, 또 육군단 사건, 시마조 사건이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푸른제 사건은 소련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 출신 그 유학파 장교들이 체제 전복을 모의했다가 실패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죠. 91년 12월 김정일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등극하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합니다. 92년 4.25 때 기념 열병식을 하는데 이때 탱크로 주석단을 박살내고 김씨체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정권을 장악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일설에는 김정일을 제거하고 김일성을 그 상징적 존재, 일본의 천황과 같은 상징적 존재로 세운 뒤에 세습 체제가 아닌 정통 사회주의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진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사위고 지금 그 유명한 최용해의 내부죠. 인민군 당시 부총참모장이었던 홍계성을 비롯한 약 한 70여 명의 군지휘관들이 일거에 된소리를 맞았죠. 한편으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푸른제 군사 아카데미 유학 시절에 KGB의 뇌물 공작과 미인계에 걸려들었고
이것이 우연히 발각돼서 꼬리가 잡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육군단 사건인데요. 사실 육군단 사건은 그 얘기는 많이 돌고 있는데 이게 쿠데타 사건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육군단이 함경북도 청진에 사령부를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여러 간부들이 연루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단순한 비리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김정일에게 보고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쿠데타 사건으로 부풀려진 것 같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다음 시마조 사건입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대아사 시기 막바지인 97년 대규모 숙청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시마조 사건입니다. 김정일이 체제 붕괴 위기감 속에서 국면 탈출의 방편으로 조작해낸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죠. 시마조의 심화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화, 깊게 하다, 더 깊은 단계로 발전시키다라는 의미 그대로고요. 시마조는 주민들의 경력이나 사상 조사를 심화시키는 조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 내에 비밀 조직인 시마조를 설치하고 당정 간부들의 경력과 사상을 전면 재조사해서 불순분자를 색출해내는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키죠. 이 사건을 전면에 지휘한 인물이 당시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최문덕인데요. 당시 최문덕 뒤에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있던 장성택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 중앙위원회 농업담당비서 서간이가 첫 번째 희생양이 되어 총살됐고 서간이를 추천했던 고인이 된 전 농업위원장 김만금이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던 시신을 꺼내서 총질을 가하는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들이 농업 정책을 잘못해서 북한의 대규모 식량난과 아사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감행한 것이죠. 이 사건은 3년 정도 이어졌는데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번에 김정일은 거꾸로 보위사령부하고 보위부에 명령을 내려서 사회안전성과 시마조 사건을 재조사하게 해서 이번에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새로운 검거선풍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정일 시대까지 숙청사가 대충 간추려졌고요. 지금부터는 김정은 시대의 칼부림입니다. 김정은 시대는 2012년 7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전격 해임 숙청되면서 칼부림의 막이 오르죠. 2013년 12월에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사형을 당하죠.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됩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4년 안에 약 70명 정도의 고위 인사들이 처형되는 엄청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리고 2017년 2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살해됨으로써 사람 잡는 도살 본색이 정점에 오릅니다. 이제 이거를 북한말로는 사람잡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잡이가 아마도 김씨 집안의 DNA이자 업보인 것 같아요. 수령체제,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명 행사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전체 숙청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일단락 짓기로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숙청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실 수 있는 이 경지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진수죠. 이진수가 그때 밤나무 가스에 중독됐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참 궁금한 게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사고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일의 경우는 그 남흥청년화학 연합기업소 그때는 이제 남흥청년화학 공장이었는데 간 길에 그 내리막에 집차를 타고 가지 않겠어요. 근데 뒤에서 대형 트럭이 와서 이제 그냥 영화에서 많이 치워버린 것이죠. 보시대요. 근데 당시에 그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남일이 사고를 당한 직후에. 그래서 부관이 긴급히 연락하러 간 사이에 갔다 와 보니까 죽었더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뒤도 새도 없이 제거하는
역사죠. 이 북한 숙청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북한 역사를 그대로 대변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우상화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어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일단 좀 강의에서 약간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숙청하고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특별 독재 대상 구역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아마도 강복 직후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몰랐을 때고요. 강복 직후부터 생겼고 대표적으로 이제 남로당 제야당 총책을 했던 박갑동 선생 같은 경우 그 수용소에 수용됐었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 자기가 어디에 수용됐는지를 몰라요. 거기가 어디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6.25 동란 직후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뭐 요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훨씬 훗날의 얘기입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숙청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은 종파하고는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종파구를 만들었고 그걸 다른 말로 특별 독재구역, 대상구역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로 가면은 아예 규모가 거의 뭐 군 정도 단위로 이렇게 확장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확장되고 그것은 이 정도로 되는 이런 숙청보다는 아주 민간인 통제, 그말 그대로 말반동 이제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그러면 그 숙청의 나라에서 오신 허인 원장님, 이 숙청의 공포는 못 당해 보셨나요? 그 정도 거물은 혹시 아니셨던 것 저는 아닐까요? 이제 군대 때 말입니다. 이 남일 장군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1976년도 이때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전 인민군 쪽으로 하루를 곱박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상투쟁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제 우리 군용 트럭 운전사들은 또 운전사들끼리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김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참 이 북한 정권이 정말 북한에서 살다 나온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그걸 자기들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걸 숨기고 전 인민군 쪽으로 사상투쟁 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얼굴에 이제 살가죽을 전문가 뒤집어 쓰고는 이런 그 행위를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정말 이러한 행태를 가진 북한 정권이라면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제 와서는 이렇게 100번 하고도 남을 그런 정권이로구나 하는 걸 더 이렇게 그 절감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그러면 이런 이제 숙청의 역사도 있지만 또 엄청난 공포로 검열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개를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룹화가 조직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예, 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룹바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관여를 못 해봤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 때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1956년도 이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1956년 8월 종파. 그때 검열 그룹바에 대해서는 아버님도 그때를 생각하게 되게 되면 온몸이 치떨 정도로 공포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렇게 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그룹바한테 시달리게 되게 되면 저녁에 들어올 때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는 그 그룹바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검열이 나왔는지 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검열 그룹바 자체는 북한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중한테 그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에 북한 정권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악랄한 이런 정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룹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룹바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그룹이죠. 그룹바라고도 하고 또 다른 조직으로 이제 상무라는 용어도 써요. 상설 조직이라는 뜻으로 뭐 대표적으로 109 상무 또는 뭐 비사그룹바라는 게 있거든요.
비사회주의 요소를 척결한다고 해서 검열한다고 해서 줄여서 비사그룹파라고 하는데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검열단입니다. 검열단이죠. 이런 것을 북한말로 무어서 조직해서 특정한 지역 또는 뭐 특정한 조직에 내려보내가지고 한바탕 쇼를 하는 것이죠. 저기 질문인데요. 그 아까 교통사고 네. 아니면 의문의 심장마비가 대표적인 정치적인 살인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 김양건이라고 했던 최근에 예. 조선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 부장이었는데 그분도 2015년에 뉴스에 보면 그냥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15년에도 이 김양건 노동비서가 교통사고가 아닌 그냥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살인이었던 이제 뭐 교통사고로 해서 다 정치적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고위직의 경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도 없는 북한에서 차도 별로 없는 북한에서 하필이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양건이 전임자였던 김용순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저것도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있었던 그 김정남 그것도 일종의 숙청이겠죠. 그런 식의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화학 무기, 그러니까 화학 가스를 썼거든요. VX 가스를 썼는데 이게 참 저희가 이해가 하기가 어렵다는 게 최근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을 납치한다거나 아니 외국인에 대한 도발이 별로 보고가 된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 공항에서 그렇게 가감한 형태로 이렇게 죽이는 것 정말 북한이 한 것이겠죠. 북한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김정일이 안 하면 도깨비가 하겠냐. 천안함 사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에서 이런 식의 무리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도발했던 이유는 뭘까요? 북한에서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령의 건의와 관련된 거예요. 수령의 건의와 관련된 문제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을 안 합니다. 북한에서. 그러면 김정남이 왜 죽었겠어요? 다음 김정은의 새로운 대타로서의 가능성 때문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조임금이 어린 단종을 영월로 기항권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독살하지 않습니까? 왜 독살했겠습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잠재. 자기 대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김정남을 제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면 아마 달나라까지 쫓아가서 했을 겁니다. 그들에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김정남하고만 비교하면 김정은이 특별히 더 좋은 입장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뭐 어머니라든지 혈통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특별히 이 그 김정남보다 더 우월한 점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이제 일이죠. 두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한 대로 김정남이 장자죠. 우리 이제 그 주나라 시대 이래로 그 뭐라고 합니까? 종주권이라고 하나요? 그 종법제도 종법에 의하면 장자 상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고 또 어머니가 북한에서는 천대받는 제일동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약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김정남의 경우는 중국이 뒤에서 비호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김정은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여기 우리 플로우에 다른 분들이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선 시대랑 비교해서 더 나아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거를 이런 숙청의 역사, 정치적 숙청의 역사를 도 변호사님은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이렇게 후퇴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그 역사를 단선적으로 계속 진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조 때 그 노예에 가까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경제사적으로 그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면에만 주목하면 조선조는 후퇴한 거죠.
어떤 노예적인 처지에 처한 사람들의 숫자가 뭐 10% 미만이다가 최대 뭐 30~40%까지 그런 인구가 됐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경제 전체적인 생산력의 발전으로 보면은 늘어난 거거든요. 그 때가. 그리고 큰 장기적인 방향에서 볼 때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농 경제라고 하는 소위 나중에는 이제 중산층으로 그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기초적인 그 가계 단위가 그때 형성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복합적으로 진행된 거죠, 역사가.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그 이 조선조보다 더욱 가혹한 통치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근대 문명적인 도구가 조직 기술이라든지 근대 과학기술 도구를 이용한 것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조선조 때의 느슨함보다 훨씬 더한 가혹한 이제 전체주의 통치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면으로 보면 더 후퇴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물질적인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전에 없던 걸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복합적으로 나쁘게 작용한 거죠. 더 나쁜 처지를 만드는 것으로. 근데 만약에 이 나쁜 처지를 만드는 그 통치 체제 레짐이 제거되고 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근대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 나중에 그 억압 체제가 거치고 나면 조직 체제를 경험한 사람은 민주적으로 조직된 체제로 이행되면 이제 기반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좌익들이 쓰는 말로는 변증법적 발전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많이 생각을 안 해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지만 좀 질문이 좀 있는데요, 김 박사님한테. 이게 이제 소위 그 막시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어떤 그 역사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이 북한식 어떤 숙청이 이게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인지 아니면 그 북한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에 의한 어떤 이런 숙청의 방법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같은 좀 그런 좀 쉽게 숙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고모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장성택에게 죄를 씌워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 숙청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숙청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공산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일단 목표 달성을 하고 나면 이제 내부적인 투쟁이 벌어져요. 그걸 우리가 권력투쟁이라고 하고, 권력투쟁의 형태는 보통 이념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명분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누군가가 권력을 잡는,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 형태로 있다가 단일 지도체제로 흘러가는, 이것이 이제 공산국가의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북한의 경우는 이제 그 정도가 좀 심했던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장성태의 경우는 뭐 좀 이렇게 그 모양 좋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모프라 할지라도, 한때 김정일 시대 때 2인자였다 할지라도 수령의 권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김정은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이 썽깔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더 김정은이 엄청 화나 있지 않을까요, 현재? 근데 이제 아까 그 김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북한에서 사람잡이라고 있잖아요, DNA. 근데 지금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잡이를 아까 들으면서 지금 이 표현을 좀 쓰기는 싫지만 남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제 기억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아마 화폐 개혁을 한 2년 전에 3년 전에 한번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서 누가 숙청을 당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막바지에 이제 가게 되면 마지막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도미네이션이라고 화폐 개혁에 대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혁명의 마지막 단계를 혁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들이 찔러보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어떤가 반응하면 체크해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말도 안 된다고 좀 툭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양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정은 시대 제 기억에 한 3년 전에 그 화폐 개혁을 한번 했다가 쫓다 망한 케이스가 2009년이죠. 있었죠. 그거는 2009년. 김정은 시대가 아니고요. 김정일 정권 김정일 말기이고 있을 때. 2009년 11월 1일 그 100대 1로 리도민 그 100대 1로 다운시켰던 건데 그때 이제 당 계획재정부장이었던 박남기가 이제 속칭 독박을 쓰고 숙청됐었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오늘 김경수 씨가 도지사가 지금 보석 석방이 됐죠. 2억 뭐 하고 근데 김경수 석방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기춘 그 전 비서실장 그 아드님도 참 불행하게 됐는데 그분은 끝까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형을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으로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가졌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선전을 하면서 권력을 가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법치를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혁명으로 정당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법치를 구할 것인가? 우선 우리 숙청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조선시대에 연구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정치사를 연구한 분이 그 맑음이라는 게 조선조에 많이 강조되는데 숙청에도 이제 맑다 청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할 때도 청자, 맑을 청자가 붙어 있는데 선비라는 게 이제 맑은 사람. 그런데 사실은 맑음보다 밝음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 같으면은 이 밝다 이런 혁자가 붙어 있고 박 자체도 우리나라 말에 밝다라는 거에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이렇게 밝다 배달민족의 근원도 밝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밝음을 추구할 때 자유민주주의 회의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항상 조직도 비밀리에 만들지 않고 공개 조직, 공론장을 선호하고 그런 것이 강조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역사의 후퇴처럼 삼국사의 초에 보면은 신라의 최초의 알천회의로부터 왕을 추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구한말의 마지막은 전제군주 국가가 돼 짐이 마음대로 하는 국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갔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진 모양새를 띠고 다시 우리 공화국으로 우리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항상 청산, 숙청, 이 맑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도 가라지 비유가 있듯이 그거를 무리하게 뽑아내겠다고 하면은 알고까지 다 뽑아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스스로 맑지도 못하고 그러나 맑음은 강조하는 그러면서 결국 그 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청산적 틀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억울함이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은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그런 자유민주 교양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때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화된 나라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조심해서 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지 알았고 법을 어기면 굉장히 큰일 날 줄 알고 살아왔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법치라는 게 굉장히
아직 굉장히 그 여물지 않은 되게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 새삼 깨닫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그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적법 절차가 이제 헌법 조항에 들어간 게 1987년부터 들어갔던 걸로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저희 세대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금 충격으로 아마 다가오고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켜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막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 어떤 혼란을 잡아가는 그런 분명한 목소리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도 옳은 게 무엇인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미국에 한 10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제가 그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모습, 질서를 굉장히 질서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익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왔을 때 다시 와서 이렇게 한국에서 또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경시되고 있는 게 참 이 사회가 아직 너무나 멀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그 화장실 쓰는 문화도 그렇고 줄 서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아, 이제 한국도 많이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이게 원리 원칙이 잘 지켜질 나라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2년 전에 진짜 이게 법치가 사망한 날이었죠. 그날 정말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 그날 이후로 정말 모든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사악한 방법으로 그 법이 악용되고 무시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민들이 이걸 자각하고 자꾸 큰 소리를 내는 방법밖에는 없는가. 정말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렇게 참 힘이 없지만 그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보자라는 이제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모습인데 그래도 또 희망적인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덧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변 정담에서 그 민주화 세대의 권력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권력이라는 건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포를 가감하게 활용을 하고 수용소든 아니면 기아, 굶주림이든 아니면 숙청이든 이런 역사, 다시 말하면 이런 공포의 권력 정치가 북한에서 70년을 지속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능한 어떤 그런 종류의 권력 유지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 답습까지 하는 것을 지금 이 한반도에서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심하게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속담이 저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다." 마치 이제 빨리 안 먹으면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의 권력 아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를 가장 이성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조차도 가감하게 그런 어떤 권력의 희생물로 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영구히 상당히 길게 지속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도 그렇게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도 변호사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선 그 후보자 사태에 이어서 김경수 그 보석 결정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사건으로 정말 헌재에 이어 사법부가 거의 준 사망 선고를 받는 날이 아닌가 저는 내적으로 그런 심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재는 87년 헌법대에 들어선 일종의 전통적인 상권 분립 조직은 아니니까 그래도 사법부보다는 사실 충격이 덜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처럼 망가져 버리면은 야, 저쪽 편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것을 예사롭지 뭐 상관없다. 자기들의 권력 유지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발전시키려는 마음에서 볼 때는 정말 기둥이 이렇게 허물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는 그 복수의 악순환인 원시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돌이키는 것은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는데 망가지는 성당 노틀담 첨탑은 순식간에 망가지지만 세우는 데는 100년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만 들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근대 민주정을 발전시킨 영국도 굉장히 답답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영국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 지배자도 여러 번 바뀌고 또 안에서 죽도록 장미전쟁 소위 그런 것 때는 내전으로 심하게 싸우고 그러는 와중에 법과 제도를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 올 수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시련을 통해서 더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시련에 져서 이제 소위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아유 편부 쓰라해서 저래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수도 있고 그 역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거로 나올 수도 있듯이 나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건 굉장히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잘못하면 우리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든 정신 차려서 극복하면 마치 영국도 그런 이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의 문명을 낳았듯이 우리도 철저히 이 잘못된 거를 그 반성해서 우리 이 무엇이 이런 잘못을 낳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철저히 파들어가면 오늘날 문정부 밑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일성의 이런 숙청 행태, 과연 김일성의 숙청 행태를 가능케 하고 나은 건 또 뭐였나? 거기로 가보면 어쩌면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대 문명이 극단적으로 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근원적인 지점까지 반성이 이루어져서 한반도가 새롭게 나면 다시 한번 인류 사회를 비추는 빛을 잉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요즘에 우리 노 변호사님이 웅변이 점점 더 훌륭해지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말 웅변적으로 각자 이 북한을 닮아가는 이 권력 정치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고 해법도 좀 주세요. 저는 뭐 우리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북한의 경우를 보면 그저 김씨 3대 세습 체제가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면서 그들의 손에 엄청난 피를 묻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이하게도 그런 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뭐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은 금방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다가 며칠 지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먼 미래를 제대로 맞이하려면 이 김씨 체제가 저지른 이 피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기록하고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 숙청에 맑음이 들어가는데 밝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 이름의 마지막이 밝을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성전지명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영부인께서 맑을 숙자를 쓰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이제 개인이 아까 이런 좀 거대 권력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범죄들 이런 것들을 개인이 어떤 식으로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북한을 닮아가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정말 절망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좀 아까 도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밝은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개인 의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력하지만 이렇게 좀 밝은 부분들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밝음으로 다시 밝은 어떤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신념을 좀 잃어버리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개인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의지들을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마치 북한에서 그 독재 체제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옮겨온 듯한 이런 그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법치를 공부하고 또 이 체제 내에서 법과 질서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은 이런 독재적 발상한다는 건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는 행태는 과거 좌파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완전히 의도적이고 국가 파괴적인 이런 행위로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어둠을 주는데 이건 저는 이제 청와대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문재인 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아닌 청와대에 북한에서 파견된 제2 청와대가 있어가지고 국민을 무인으로 생각하면서 북한과 같은 이런 체제를 뒤에서 조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을 해보는데 그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저는 사회주의 독재를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한에 뭡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을 잡자마자 기업 때려잡기를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 사유재산을 통틀어서 우리가 대기업을 국유화하려고 얼마나 가슴바락을 다 했습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법치와 질서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건 행할 수 없는 행태만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그 어떤 후광, 북한의 직접적 후광을 입고 자행하는 행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이루는 이 고귀하고도 귀중한 이 재벌을 고스란히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싹 허물어버릴 수 있는 이런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이런 그 마지막 길을 걷게 된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는 그 운동권 학생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념형 어떤 세대가 거의 아니고 다들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전 세대랑은 조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전에 이영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청년 세대들이 계속해서 아마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른 목소리가 계속 이제 그 전달이 된다면 이것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또 좋은 시기에 또 좋은 어떤 바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한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숙청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졌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마치 9/11 미국이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던 것 이상의 충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불타는 장면을 우리가 그렇게 다 보게 되는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9/11도 전 세계가 그걸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프랑스 카톨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카톨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 불타는 장면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눈을 제가 보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저걸로부터 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마크롱이 인제 그런 말을 했네요. "이번 재난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 개선할 기회를 바꾸는 것은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국가 프로젝트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래서 5년 안에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반성과 재건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참 젊지만 지도자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성이 철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재난들 속에 있는데 그 재난을 항상 새롭게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만들 연구만 하고 있거든요. 철저한 반성과 그리고 재건 그것을 위해서 먼저 법치가 파괴된 것을 상징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 불의로부터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빨리 석방되기를 바랍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